중국의 그 테이퍼링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경제 패권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가능한 문제인지, 중국의 테이퍼링 우려 때문에 중국 주가가 떨어지고 우리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쪽에 이제 얘기들을 해서 이게 증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테이퍼링 한다는 금리 올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통화량 확 줄인다는 건데, 네. 문제는 중국은 2015년 이후로 네. 금리를 내린 적이 없어요. 이번 코로나에도 중국은 기준금리를 그대로 뒀어요. 그게 바로 본질 문제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한국은 그걸 잘 모르니까 네. 아마 미국처럼 코로나가 저렇게 난리를 쳤으니 제로 금리로 맞췄거나 금리를 확 내렸을 거니까 그걸 다시 올릴 거다, 이런 추측을 갖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 다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두 번째는 중국은 금리가 시장화돼 있지 않아요. 금리를 올리고 내린다고 해서 이게 시중에 자금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또 이제 한국에서 많은 오해는 중국은 이게 부채 비율이, 기업 부채 비율이 160% 넘어가서 뭐 몇 조, 몇 경이 되기 때문에 금리 올라가면 다 죽는다, 뭐 위기가 온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수능틀인 것이 중국의 기업 부채 160%에서 60%가 그게 국유기업 대출이에요. 그래서 국유기업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이거는 국채하고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로서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대출의 양을 가지고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격 메커니즘이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유기업이 전체 대출의 60, 70%, 경제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유기업은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그냥 투자해버리는 거고, 은행은 금리가 4%든 8%든 상관없이 그냥 대출하기 때문에 중국의 이 기업들, 국유기업들은 금리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유기업이 무한대로 돈을 빌려가게 되면 민간기업이 짜부라들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가격 메커니즘하고 수량 메커니즘 중에서, 우리 서방 세계 금리가 시장화되어 있는 쪽은 금리를 오르고 내리는 걸로 해서 모든 걸 다 통제를 하지만, 중국은 가격 변수는 그냥 폼, 형식이고, 거기에 수량을 직접적으로 창구 지도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는 거지. 하나가 뭐냐면 사회 총 대출을 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연간으로 은행들이 다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을 예를 들면 10조 이렇게 먼저 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중국의 테이퍼링은 연간으로 대출해 주려고 하는 정부의 총 금액이 얼마냐, 이게 작년보다 늘었냐 줄었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좌지우지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은 M2를 이걸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M2는 그냥 10%, 8% 이렇게 계속 묶어놓고, 대신 아주 단기 통화수단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시장 조작을 통해서 시장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들이 테이퍼링을 하거나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이게 아니고, 이것의 근본적인 왁구는 크게 묶어놓고 요 안에서 시간별로, 기간별로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미국의 FOMC가 금리 올리고 우리가 금리 올려서 시장이 화들짝 놀라는 것하고 중국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전체 대출 규모를 얼마를 만들고 줄이고 빼냐는 것이 요게 이제 핵심이고, 지금 증시의 조정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증시가 우리는 뭐 이게 금리나 이런 거 긴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국의 창업반 시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스닥이고, 그 다음번에 중국의 심전 시장이에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올라갔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이제 미국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사람, 중국도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뭐가 최근에 주가 조정의 의미는 뭐냐면,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한 800% 올라갔어요. 근데 중국의 전기차 회사에서 한 8등 하는 회사가 니오라는 회사가 1200% 올라갔어요. 중국의 기술주 상승, 이것도 엄청나게 생겼는데, 이것이 금리가 오를 거라는 기대 때문에 고포주, 고성장주에 대한 조정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 근본적으로 뭐냐 그러면, 중국의 기관들이, 예전엔 중국 기관이 뭐 별 의미가 없다가 작년에 중국의 펀드가 사상 최대로 거의 한 100조 정도가 팔렸어요. 이게 모든 기관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 펀드의 최고 수익률을 낸 펀드 매니저가 펀드 수익률이 180%까지 갔어요. 180%. 종목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수익을 냈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도 주가가 세니까 어떻게 보면 먼저 수익 실현을 한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몰가에서 어떤 이제 펀드 하나가 마진콜이 걸리면서 주가 떨어지듯이 중국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관이 먼저 차익 실현을 조금 했더니, 이것이 이제 기관들 입장에서는 서로 수익 관리를 하려고 같이 틀어
버린 거죠. 그걸 이제 바오투안이라고 그러는데 중국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최근 1년 동안 샀던 한 50종목. 그래서 이 종목들 중에서 이제 선도하는 펀드가 몇 개를 파는가 바람에 이게 경쟁적으로 팔아서 주가가 폭락을 한 거죠. 순식간에.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은 바로 그 수급의 논리가 깊이 들어갔다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대놓고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절대 빨리 긴축하지 않는다. 왜?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부터 돈을 아직 풀고 있고 유럽도 풀고 있는데 먼저 긴축을 하면 자기네가 먼저 당하는 거죠. 환율이 절상되면 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또 중국도 경기가 아직 내수 경기는 나쁜데 거기서 금리를 올린다거나 돈을 줄여버리면 내수가 확 죽어버리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전 세계는 다 테이퍼링은 서로 눈치 보고 가급적 늦춰서 하려고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는 거기 주가가 떨어진 것의 내부를 보면 수급의 문제예요. 근데 그 수급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얘들도 긴축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중국은 아직 긴축을 들어간 건 아니에요. 사실 원자재 시장에서 미중 간 움직임이 감지되는지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그 면화 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면화하고 철광석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분쟁에 이제 씨앗을 제공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신장 지역의 인권 문제 이런 게 거론이 되면서 이제 유럽까지도 미국과 함께 중국과 약간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항상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의료 산업 쪽도 이제 수요 대비 공급 이런 게 부족했다. 그래서 신장 지역을 절대 제외시킬 수가 없는 문제인데 이게 단순히 인권 문제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전부 이렇게 덮고 넘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면화라든가 생산할 때 굉장히 인권 창치적인 요소가 중국에서 많이 발생하나 보죠. 지금 이제 문제를 삼은 것은 바로 이제 그 신장 지역의 그 뭐 중국으로 입장에서는 교화소라고 반체 진서들 교화소라는 것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강제 노역 이걸 문제를 삼은 것인데 지금 중국은 전 세계 최대 면화 이제 생산국이고 또 뭐 중국 자체로 보면은 중국 안에서 신장 지역이 전체 면화의 거의 한 82% 정도를 거기서 생산을 해요. 연산 500만 톤. 근데 그 500만 톤을 그걸 뭐 사람 손으로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계화율이 거의 한 80% 이상 넘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인권 문제라기보다는 중국의 이 봉쇄를 위한 유럽과 미국의 전략이다. 그래서 뭐 그 면화가 500만 톤이라고 해도 가격 얼마 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뭐 면화가 아니라고 해도 다른 걸로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원자재 같아 보이는 면화를 제재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게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노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이 아주 절묘한 전략인 것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걸어서 면화 수입을 중지해야 된다고 했을 때 유럽이 어쩔 수 없이 다 동조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소위 말하는 인권 문제 동맹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번에 동맹에 한번 들어왔으면 두 번째로 경제 제재를 들어갈 때 경제 동맹으로 갈 때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경제 동맹을 먼저 한다고 그럴 때 예를 들면 뭐 이전에 말씀하셨지만 원자재를 철광석을 이걸 호주에서 사오는데 이거 지금 석유를 이거 중동에서 뭐 이쪽에서 사오는데 막아버리자 이러면은 호주가 굉장히 애매해지죠. 중동도 애매해지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인권으로 먼저 동맹을 만들고 2단계로 석유를 제재해야 되겠다. 철광석을 제재해야 되겠다. 그럴 때 나는 그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굉장히 고도의 미국의 어떻게 보면 동맹 전략의 그 핵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원자재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40%에서 많게는 90%를 중국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의 60%에서 90%를 중국이 생산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앞으로 이 10년에서 15년 사이에 GDP가 2배가 된다. 뭐 지금 같은 추세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그렇게 돼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중국하고의 전 세계가 중국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원자재 전쟁입니다. 지금 40%에서 90%를 쓰는데 경제 규모가 2배가 되면 지금 있는 수준의 2배의 원자재 이게 필요했을 때 중국이 그걸 다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라고? 자원 전쟁은 전 세계가 다 중국과 같이 이제 그 상황이 벌어지면
중국은 전 세계에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14차 5개년 계획, 2035년 계획에서 내수 중심으로 이제 제조가 아닌 이걸로 구조 전환을 하지 않으면 전 세계를 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변화가 중국이 앞으로 지금처럼 월드 팩토리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월드 팩토리로 계속 돌아가면 전 세계가 3차 대전을 중국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중국이 이제 산업 구조도 바뀌고 소비 구조도 바뀌고 또 첨단 기술을 개발하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전략이 이제 원자재하고 같이 맞물리는 전략인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우리 전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비단 미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 1년 맞으면서. 원자재 시장에서도 그런 변화 같은 거, 새로운 움직임 같은 거, 시청자 여러분들 좀 전해줄 거,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만 해도 중국이 끌어올렸던 원자재 가격 다시 중국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슈퍼사이클 이 부분을 또 같이 우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통 인플레이션 하는데 디맨드 풀, 코스트 푸시 이 부분에서 어떤 인플레이션이냐 이 부분을 또 짚고 넘어가야 될 테고요. 또 최근에 이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우리 장바구니 물가랑 가장 연관이 있잖아요. 아까도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곡물을 실제로 이제 드리기도 했고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시진핑 주석도 이제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음식 많이 남기지 말아라.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게 곡물 시장이나 뭐 원자재, 뭐 신선식품 시장 뭐 이런 것들이 집중을 받는지 다시 한번 저도 체크를 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슈퍼사이클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은요, 이제 남아있는 문제들이 실업률, 임금 상승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를 하고 슈퍼사이클은 아니고 단기적인 약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또 CRB를 보면은 2008년과 비교했을 때 그 수치가 아직은 한참 낮은 수준이다라고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어떠한 관계가 뭐 정권을 교체하든 간에 이 중국과의 관련해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라든가 북한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쪽인데요. 앞으로 한국이 세계 경제 패권 다툼 속에 어떤 방향으로 몰색해 가는지 그 좀 해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 되고 네네. 그 외교는 외교관이 하는 것이 맞고요. 근데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에서는 한국이 가야 될 방향은 이건 보고의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 술 드시고 나서 그 다음날 시원한 보고. 네네네. 근데 그 보고가 의미가 있는 것이요. 한국에서는 뭐 친미냐, 반미냐, 친중이냐, 반중이냐 이거 갖고 막 얘기를 하지만 네네. 정말 미국하고 중국도 한국을 친미, 친중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번에 그 양회의를 놓고 보면 중국이 이제 어떤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외교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해요. 자기네 최대 관심사가 있는 나라의 기자들, 외신 기자들을 지명해서 질문을 합니다. 네네. 거기 한국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중국 양회의를 하고 나면 마지막 날 총리가 전 세계 기자들을 상대로 일문일답 Q&A를 합니다. 거기에도 한국은 들어가 있지 않았었어요. 거기에 상대적으로 빠져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전략이 이제 과거에는 제1도련선 일본,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엮는 요 지역의 남사군도를 포함한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이 지역으로 미국이 못 들어오게 한 것이 이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한국은 제1도련선의 맨 끝에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인도양을 가고 아프리카를 가고 소위 말하는 인도 태평양 쪽으로 진출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네.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 라인이 이제는 일본 그리고 대만, 필리핀 요 라인이 아니고 태평양하고 아프리카를 엮는 라인으로 갔기 때문에 이걸 포위를 하려고 하면 바로 인도 패시픽 전략, 일본하고 예를 들면 호주하고 인도하고를 엮는 큰 그물이 형성이 되는 건데 그 그물에서 한국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동맹에서 우리가 탈락한 거 아니냐 이런 그건 제가 볼 때는 중국과 미국의 전략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고 근데 반대로 놓고 보면 실제로 구체적으로는 중국을 어떻게 포위는 쳤지만 이것을 압박을 하고 목을 조르려고 하면 구체적인 산업에서 중국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자원, 그리고 의약, 바이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국은 반도체하고 배터리에 대해서 전 세계에 우리가 뭐 메모리 같은 경우는 75%, 배터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37%.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빼버리는 순간에 미국의 동맹이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전략적으로 더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지정학적인 동맹에서 우리가 조금 물러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이 상태를 비관적으로 보는 건 넌센스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보고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보고는요. 적이 공격해오면
이게 뭐 보고 조그만 하잖아요. 네. 그럼 짜부러들어서 숨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넣어서 빵빵하게 몸을 크게 만들죠. 네. 털을 다 세우고.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상대하고 붙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전쟁에서 졌더라도 그걸 먹게 되면 삼키는 순간에 도구의 복이 온몸으로 다 퍼지죠.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그런 때는 뜻이군요. 미국과 네네. 중국의 이 전쟁에서 한국은 미국이 세다고 중국이 세다고 우리가 짜부러들면 이건 양쪽에서 다 터지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강점이 지금 도구의 독처럼 미국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고 전 세계 어떤 아이템에서 75% 마켓 쉐어를 가진 아이템은 네네. 그건 어느 나라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사드 사태 때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을 못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지금은 반도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아까 김 이사님 말씀 주셨지만 지금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중국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때문이라고 또 하나는 봐요 저는.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들고 핸드폰을 못 만드는 이 상황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구리라든지 철판이라든지 이게 같이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포커스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비관적으로 보거나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한국한테는 계속적으로 우호적으로 축발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은 첫 번째는 지역 동맹에서 빠졌지만 경제 동맹에서 한국의 위치는 더 중요해졌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반드시 국산화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 반도체하고 배터리. 근데 지금 배터리도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고 또 지금 뭐 반도체는 메모리 쪽은 우리를 따라올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은 이 두 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전기차를 자율주행차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미국이 철저하게 브로킹하면 할수록 제가 볼 때는 중국은 한국에 대한 추파, 오파, 유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 마찬가지로 우리를 동맹에서 지역 동맹에서는 우리는 상대적으로 빠져 있지만 경제 동맹에서는 한국은 반드시 집어야 되는 양쪽이 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필요한 미국이 필요하고 중국은 절절히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한 걸 우리 두 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뭐라고 압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벌먹거리 이런 거 오히려 더 보고처럼 빵빵하게 우리 자긍심, 자존심으로 더 세게 보여줘야 우리한테 오파하는 것이 압력을 넣는 것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꿇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잘 생각하고 대신 몸을 빵빵하게 하고 자존심을 강하게 가지려면 내부가 단합이 돼야 돼요.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친미반미, 친중반중 우리끼리 그렇게 싸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예를 들었지만 중국은 한국 정말 친중이라고 생각을 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는 그 미중 관계에 있어서 특히 중국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의 당당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거기에 이제 국민적인 단합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은 완전히 넌센스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주 그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연초에 슈퍼사이클 얘기 나왔을 때 우리 그 김 이사님이 와서 이 문제 정리하고 나서 많이 그 줄어들었는데요. 그 문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슈퍼사이클까지는 아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반도체, 뭐 친환경, 뭐 전기차 이쪽으로는 여전히 이제 강세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리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 80% 이상 네네.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지켜봐야 되는데 리튬 가격이 지난해에 1kg당 37.3위안이었지만은 지금 125%나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쭉 폭등을 했고요. 또 팔라듐 같은 경우도 이제 친환경 정책 때문에 2025년까지 200%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고 네네. 이미 나와 있고 또 구리 같은 경우도 꾸준히 지금 9년 만에 강세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좀 더 지켜보면은 중국의 흐름 지켜보시는데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서 어렵게 그 전병희 소장님을 모시고 김수현 이사님을 같이 모셨습니다.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